자, 3장 채권 강론 최신 판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의 제3자에 대한 이행 청구.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함은 여기서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지만 요약자와 낙약자 간에 기본 계약 관계가 있고, 요약자가 뭐예요? 요구하는 사람, 낙약자가 승낙하는 사람. 그래서 제3자한테 이거를 이행을 하겠다, 나의 채무를 이행을 하겠다, 이런 소리인데, 제3자는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낙약자한테 직접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 판례는 뭐냐면 요약자도 낙약자한테 이 계약의 근거에서, 기본 계약 관계 근거에서 이 제3자한테 이행하라 라는 걸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구할 수 있는 소의 이익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9번 약관의 교부 의무인데요. 이거는 뭐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본 교부와 관련한 것들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이거 계약 체결 당시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계약 체결 이유는 포함하는 게 아니랍니다. 결론만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 80번 계약 해제 법리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법리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임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에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죠. 이건 자동으로 이행지체 저지효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장할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되는 건 뭐였죠? 변론주의에서 사원 급부 판결이 있으려면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 매매계약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와 손배 의무를 부담할 때 손해배상 의무도 같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것도 기존 법리 확인이죠. 그다음 2번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이행, 받은 것들 다 토해내. 특히 금전 같은 경우에는 5% 이자까지 붙여서 다 토해내라고 했었죠.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갖는다. 548조 2항에 따라서 받은 날로부터 5% 붙이는 거 부당이득 반환의 실질을 갖는 것이고, 뭐 채무의 이행지체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촉법상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존에 있던 법리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해제되기 전부터 뭐 예를 들어서 등기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반환 의무도 당연히 지겠습니다. 다음 81번 계약 합의 해제 시의 손해배상인데, 자, 합의 해제입니다. 이건 뭐죠? 자, 밑에 제가 써놨는데 법정 해제는 544조라든지 546조에 근거한 해제가 있고, 합의 해제는요, 이거는 지들끼리 따로 사법상 계약을 통해서 우리 해제하자라고 한 거죠. 이거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지, 첫 번째 줄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원래 계약에 있는 위약금이나 손배 약정 역시 합의 해지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기존 법리입니다. 이것도. 그다음 82번 제3자를 위한 계약과 548조 1항 단서의 제3자.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도요.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완전한 권리를 마쳤다면 548조 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안은요. 요약자가 STX 조선이었고, 그다음 낙약자가 이 지금 원고 측이고요. 그다음에 제3자가요. 방위사업청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 그래서 이 원고 측에서 한포를 갖다가 이 방위사업청 측에 제공을 한 거예요. 제공을 한 거고, 완전히 인도되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전투선이겠죠. 한포니까 전투선 같은데 부착이 되었는데 이게 깔아앉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완전한 권리를 방위사업청 측이 취득했기 때문에 이 수익자 역시 제3자로서 보호를 받아가지고 뭐 토해낼 의무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던 판례입니다. 법리 위주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사례가 막 방위사업청 이런 거 나오기 힘들겠죠. 이런 건. 아무튼 83번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이 이유는 그냥 398조 3항에 있어서. 자, 근데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다. 그렇다면 체불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면 원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될 수 있다. 뭐 그냥 그대로 문제 읽고 그대로 푸시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84번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소촉법상의 법정 이율에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제목만 읽었는데, 자,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준 거 토해내는 경우 소촉법 적용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 법리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자, 밑에 내용 똑같습니다. 24년도 8월달 판례인데 특이한 법리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있던 법리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85번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자,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과 관계없이 이거는 벌 같은 제재벌로서 위반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자율적으로 지들끼리 약정을 했으니까 이러한 의사는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뻔한 소리 하고 있네요. 좀 여담이긴 한데 우리 판례 중에요. 위약벌을 갖다가 원래 줘야 되는 금액의 뭐 100배로 했다. 이런 것도 유효하다고 한 게 있죠. 유효하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하겠다. 그런 거고. 그다음 86번 증여에서 수증자의 망은 행위. 자, 받기로 하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행위를 했다. 그 중에 범죄 행위가 있죠. 자, 이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증여해 주겠다라고 한 게 이제 증여 안 해줘도 되죠. 이때는. 자, 이때는 볼드만 봅시다. 망은 행위 중 범죄 행위라 함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형사처벌 받을 필요는 없고요. 뭐 범죄 행위라고 통상 일컬어지는 것을 했다면 더 이상 그 친구한테 증여할 필요는 없겠죠.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87번 서면에 의하지 않은 부담부 증여의 해제. 이거는 법행에 이미 나왔죠. 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지. 법행에서는 이 근거까지 다 써야 돼가지고 이번에서 제가 1, 2, 3번을 다 표시해놨는데, 자, 일단 증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역시 이것도 증여죠. 부담부 증여도 증여죠. 증여기 때문에 일단 해제할 수 있다. 근데 2번 이것도 부담부 증여이긴 한데 앞에 좀 다른 게 있죠. 자, 뒤에 증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면, 자, 이 증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면 증여에 관한 조문이 당연히 적용되는 건 맞는데 앞에 부담부라는 이 수식어구가 있죠. 부담부라는 건 상대방도 무엇을 해야 된다. 부담부라는 거는 마치 쌍무계약인 매매와 유사한 측면이 일부 있죠. 그래서 자, 이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의 증여이행, 아직 증여이행이 완료되진 않았다. 그런데 수증자의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그러한 부담이 의례적 명목적인 것에, 그러니까 허울뿐인 것에 그치거나 뭐 특별한 노력이 없다라는 등 실제로는 부담 없는 증여나 마찬가지다.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없다. 즉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을 이미 다 이행했다면 이제 내가 아직 증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1번 그렇게 본다면 증여자가 아무런 노력 없이 부담 이행에 따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조에 따른 특수한 처리를 통해, 이거 일반적인 증여일 때 얘기죠. 특수한 처리를 통해, 왜 증여에서는 특수한 처리가 있죠? 증여는요, 한쪽만 의무로 부담하면 편무계약이잖아요. 한쪽만 의무로 부담하니까 주기로 한 사람이 나 싫어 하면은 그냥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쉽게. 근데 이건 부담부 증여고 상대방 측이 이미 이행을 했기 때문에 손쉽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면 안 되고, 3번은 뭐냐면 심지어 부담부 증여인데 부담을 다 이행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해약금에 의한 해제, 이것도 기존 법리 그냥 확인입니다. 565조에 따라 계약금, 보통 10% 주는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 해약금 해제를 해야 되는데, 이행의 착수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 등을 하는 것이고,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행 같은 게 실제로 뭐 중도금을 예를 들어서 4천이고 계약금이 1,000만 원이고 잔금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원래 이행이라는 게 4천을 하고 5천을 하고 이런 건데, 뭐 그러한 계약 내용에 딱 들어맞는 이행의 제공에까지 이르지는 않더라도 일부 이행을 했다면 여기 이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줄 쳐진 거, 이행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에 인기 전에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모의고사에서였나요? 자, 서로 이행의 착수가 없는 상황에서 나 너랑 해약금 해제할 거야 라고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었죠.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계속 생각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존 법리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줄 친 거 봅시다.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의 이행기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보통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거죠? 채무자를 위한 겁니다. 채무자를 위한 건데, 특별히 뭐 다른 사람,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계약에서 정한 매매 대금의 이행기 자체가 매도인을 위해서도 기한의 이익이 일부 있다. 그렇다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다. 왜죠? 이행기 전에 매도인이 보고 있던 이익을 박탈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행기 전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답니다. 이것도 기존 법리랑 관련해서 마지막 문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소비대차 계약. 소비대차는 원래 돈 빌리는 걸 말하죠. 그 돈을 빌린 건 아닌데 돈을 빌린 것에 준한 계약을 체결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존 계약을 바꾸는 경계계약에 실질 등이 있다라고 했었죠. 경계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준소비대차 계약으로 볼지 경계계약으로 볼지 그건 의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계약 무엇으로 체결하든 이건 기존 채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밑줄 친 대로 기존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90번. 임대차에서 남의 집 빌렸으면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가 있다. 이거는 빌려준 사람이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가 있다. 자,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임대인의 임차 목적물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는 임대인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해지지 아니한다. 자, 그 말은 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 책임을 져야 된다. 또한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다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임대인이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했었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전부 다 관리를 한다. 하지만 임대차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것들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가 있죠. 요것들 또 똑같이 임대차 기본 법리에 근거해서 발전시켜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대항력을 갖춘 주택 임차인의 승계. 이거 모의고사에 출제됐었죠. 이것도 제 기억에 모의고사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자, 이거는 별표를 칩시다. 이것도 91번은. 자, 주택의 공동 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자,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대항력 요건, 뭐죠? 전입신고와 인도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은 모두에 대해서 미치고 보증금 반환 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있었던 양도인 채무는 소멸한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 공동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똑같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같은 경우에 불가분 채무이다. 그겁니다. 이거 불가분 채무 요거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 다음 92번 임대차 종료 시 원상 회복 의무. 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요, 임대차 계약 임대인이 있고 집을 빌려주고 임차인이 있고 종료하게 되면요, 임차인도 여기 집을 돌려줘야 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죠. 요거 두 개 원상 회복 의무 있죠. 자, 이 원상 회복 의무 근거 조문 보자고 이건 넣어놓은 겁니다. 654조에서 준용하고 있고요. 615조는 사용대차의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근거에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자, 밑줄 쳐진 거 봅시다. 토지를 임대할 당시, 자, 이거는 주택은 아니고 토지 임대네요. 토지를 임대할 당시 이미 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 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하면 되고, 이 뭐죠? 처음 받았을 때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래서요, 우리도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에 들어갈 때요, 처음에 쓰던 물건 확인하고 마지막에 계약 집 나갈 때에도 물건 다 있는지 확인하고 나가죠. 그래서 이때 토지에 가건물이 있었다. 그럼 있는 채로 그냥 원상 회복하면 되지. 그것까지 꼭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해서 원상 회복할 의무는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93번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우리 임대차에서요, 자기가 원래 임차한 부분 있죠. 임차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러면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 사유 아님을 증명해야 되죠. 근데 목적물의 불가분인 부분은 전원합의체 판례로 바뀌었죠. 자, 여기 1층을 임차인이 임대를 했다. 그럼 이 부분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이제 자신에게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되지만, 불가분 부분은요, 이건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었죠. 이 불가분 부분에 대한 책임까지 임차인에게 물으려면 임대인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판례고, 자, 여기서는 이 임차인이 요 빌린 요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자, 볼드.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임차인이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입증 책임을 진다, 그런 거고. 자, 숙박업자. 숙박업도, 자, 임대차는 2년을 정해가지고 아예 당신이 여기 사세요라고 하는 거고, 숙박계약은요? 똑같죠. 대신에 단기죠. 보통 우리 호텔 가면 뭐 1박 2일하거나 2박 3일하거나 그렇잖아요. 이 숙박계약은 그러니까 볼드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니까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블라블라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밑줄 쳐진 거 볼게요.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때는, 이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네요.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 이거는 임차 목적물입니다.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되고 임차인이 자신의 귀책 사유 아님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자, 숙박계약은요, 임대차와 유사한 부분은 있지만 통상적인 임대차와는 다르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험을 부담한다. 그 밖에 뭐 공법적 의무도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나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객실이 놓여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임차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 즉 임차인이 귀책 사유를 진다, 증명 책임을 진다, 이런 것들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이 손해에 관한 책임 등은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라고 합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요. 이게 만약에 그 호텔 측이 호텔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 머무른 사람이 좀 불에 잘 탈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왔고, 뭐 객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함으로써 뭐 불이 났다, 이런 것을 입증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머무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94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에서 정한 직원 주거용 임차의 의미. 주임법에 따라 법인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임차인이 법인의 직원인 사람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 됐다. 이건 뭐죠? 이게 보통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방에서 건물 자체를 공기업이 빌리고요, 그 직원들한테 그 집을 살라라고 제공해 주는 경우 있죠. 뭐 관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런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이때 직원은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의미한다. 사장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반적인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해당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적합한 대항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직원이 살고 있으면 대항력은 그 직원이 속한 회사가 갖게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95번 주택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의 법률관계도 나오네요. 자, 법인은 주임법에 해당하는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 법인은 추상적 권리주체죠. 얘가 살 수 없잖아요. 주민등록을 마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을 임차한 법인에는 주임법 3조 2항 3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3조 4항도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인이 법인의 임차인으로 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양수인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주택 양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래 주택임대차에서는 어떻게 되죠? 제가 계약 인수 법리가 적용되는 대표적 법률관계인 주택임대차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항요건을 갖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그때 일반적으로 3조 4항 등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요, 그게 일반적으로 적용 안 된답니다. 3조 2항이라든지 3항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최초의 임대인이 진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다시 밑줄 쳐진 거,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그 집을 새로 사게 된 사람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여야만 이게 이어지고요, 그게 아니라면 본래 임대인이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진다,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 밑줄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에 관한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긴 했네요. 근데 지들끼리 일단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볼 수 없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죠. 또한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면책적 인수 약정이 있었더라도 채무인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자의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된다. 다만 그 승낙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된다. 자,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의무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보증금 반환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뭐 뻔한 소리 같네요. 이런 것들은 사례용이 아니고요. 객관식용입니다. 자, 한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한 후 밑에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한전이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그럼 갑이 최초의 임대인이고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병에게 임대차 관계가 승계되지 않고 갑이 여전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진다. 소유주가 병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갑이 여전히 반환 채무를 진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 적용시키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이건 면책적 채무인수니까. 그다음 96번 임차인의 남은 보증금 반환 채무. 자, 한번 볼까요? 자,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치 않을 때에는 자기 그냥 끝내고 원래 임대인에게 돈 내나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경매 절차에서 현황 조사를 마친 후 전출할 이사감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하고 피고에게, 자 이거죠. 지금 소유주가 바뀌었죠. 소유주가 바뀌었는데 이 친구랑 나는 관계 안 맺을 거고 그냥 너한테 돈 받고 나갈래 라고 하면서 요 피고한테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게 신의 측에 바라는 건 아니다. 야, 너도 집을 팔았으니까 주인이 바뀌면 나 여기 안 살래 라고 하면서 나도 너한테 보증금 다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거고, 이거 신의식에 위반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계약명의 신탁. 지금 그림 그려놨죠. 계약명의 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 신탁 계약이 있고 수탁자가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한 거. 이게 계약명의 신탁이죠. 이 수탁자로부터 임차인이 집을 빌려가지고 뭐 대항력도 갖추었다면 이 임차인도요 부실법 4조 사망에 따라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자, 여기서 볼드 쳐줬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실법 4조 사망에 따라 물권 배 등의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 제3자이므로, 자 지금 임차인이 있다 하지만 지금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명의 수탁자에게 있죠. 근데 이거는 무효죠. 무효니까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매도인에게 이렇게 돌려준다면 이 매도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나아가 자 이렇게 지금 계약 명의 신탁 관계였는데 신탁자가요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렇게 선이 새롭게 생겨서 매도인이 다시 신탁자한테 팔았다. 그럼 신탁자 역시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 그 다음 2번 변론 종결 후 부동산을 양수한 임대인은 변론 종결 뒤에 승계인. 주임법에 따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일체로서 이전되고 양도인은 반환 채무가 소멸하므로 변론 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다. 승계 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승계를 증명한 때 내어줄 수 있고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를 줄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계가 명백하다면 법원 사무관한테요 그냥 승계 집행문 하나 붙여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 집행문 부여의 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고요. 자, 임차인이 원래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자 수탁자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소유주가 매도인 명의신탁자 이렇게 바뀌었다면요, 원래는 여기 받은 판결문 있죠. 임차인이 여기다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해서 자 이 승계집행문을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소를 제기해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이 뭔 소리죠?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더 간단합니다. 요렇게 다시 너한테 보증금을 청구하겠어 라고 하면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이행 청구의 소죠. 그러니까 심리할 것들이 많은데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는 이미 기판력이 발생한 여기 판결문이 이미 하나 있죠. 그래서 이게 더 간이한 절차라서 원래는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로 하면 될 것인데 이게 이미 기판력이 발생했다는 걸 몰랐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소를 제기해서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나 다름없이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소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즉 이 소를 소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취하시켜버리고 각하시켜버린 거죠. 취하가 아니라 각하시켜버리고 승계집행문 부유의 소를 다시 제기해라.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제기된 소에 대해서 심의해서 재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진행이 상당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거고. 자, 임대차 98번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한 이후에 점유. 자, 볼드부터 보겠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경우, 즉 나도 보증금 받을 거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다. 이건 불법 점유를 할 수 없고 손배 채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또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 공제 등으로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행 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계속 거부하고 점유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불법 행위 구성하죠. 색다른 법리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99번 주택임대차에서 자,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요구 거절. 이게 임대차 3법이죠. 제가 관리하던 법인데. 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요.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이 8호에 있는 실거주입니다. 내가 살 거다. 내가 살 거니까 갱신 못 해주겠다 이거고. 자, 제가 이 형광펜 칠해놨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내가 살 거다라고 하면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하나 안 꺼놨는데, 자, 같은 법 6조 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거 뭐죠? 6조 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요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내에 내가 살지 말지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내가 살겠다라고 하고 임차인 쫓아내고요. 내가 겉으로 3개월 정도 살았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또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구해가지고 월세도 올려가지고 다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요구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 100번 내가 살겠다라고 한 사람이 증명책임 당연히 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인이 증명책임을 진다. 그 다음 101번 계약갱신 요구 후 계약 해지가 통지된 채 임대차 계약의 종료일. 요거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요거는 사실관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갱신거절 사유, 실거주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갱신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구에 따라 갱신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임차인은 6조 2 1항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자,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 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같다. 그래서 갱신의 효력이 발생하면요, 우리 그 묵시적 갱신이랑 사실상 똑같은 조문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관계 보시면 갱신 요구 통지가 2021년 1월 5일 도달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갱신되었다. 근데 이 갱신 요구 통지를 지금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차 종료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도달함으로써 계약은 갱신되었는데, 이게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요, 2개월 전까지니까 이제 6개월 한 요쯤 이제 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쯤 통지를 해야 되고, 자, 요쯤 통지를 해야 되니까 실제로 원래 있었던 계약 기간은 이때 끝나죠. 기간이 좀 있죠. 이 계약 기간 끝나고 이제 갱신 기간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 갱신기간 시작한 이후로부터 이제 해지의 3개월이 기산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주장을 한 건데, 자, 볼드 차적인 거 읽어봅시다. 원고에 갱신된 해지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통지가 1월 29일 만약에 도달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4월 29일. 자, 그러니까 판례는요, 그냥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때 해지 효력이 발생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 사건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자, 이거죠. 자,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이렇게 끝나기 전에 이 갱신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새로운 기간이 개시되기를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이후 3개월입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 다음 102번 주택임대차에서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자, 대항 요건이 존속하는 한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
자, 밑줄부터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그러면은 우선변제권을 택했지만 전액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대항요건이 유지됨으로써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나 아직 보증금 다 받기 전까지 못 나간다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그와 같이 존속되는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가 되겠죠. 자,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함으로써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다음 배당 요구를 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도 똑같다. 자, 이 조문 새롭게 도입이 됐었는데 이거 왜 도입된 거죠? 우리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요. 자, 보증금을 갖다가 돈으로 생돈으로 다 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은행 끼고 하죠. 은행 끼고 하는데 은행도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행은 임차인처럼 거기 실제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사는 사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게 이 금융기관에도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이러한 조문이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그러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계속 살고 있고 대항요건이 존속되고 있다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이 다 받기 전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나 계속 임대차 유지해야 돼. 야, 나도 나가버리면 큰일 나. 은행한테 돈 어떻게 갚냐 라고 하면서 큰일 나 하면서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고. 그다음 103번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인데요. 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의 양도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므로. 자, 그러니까 임대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는데 이거를 뭐 제3자가 쓰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다? 자,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이 있죠. 계약에 근거해서 어차피 임차인한테 차임을 받으면 되니까 제3자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나 부의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면 요 묶고 있는 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3자에 대해 손배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04번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도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허용됨. 그럼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개정판이나 다음 최신 판례에서는 뭐 좀 줄여서 낼 겁니다. 그다음 105번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가임대차. 상가임대차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1년으로 간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저 이거 못 외우겠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즉 상가임대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금액이라면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럼 민법으로 갑시다. 민법 제635조 1항 2항 제1호에 따라 이러한 임대차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은 통고를 받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음을 전제로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행사하도록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자,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뭐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고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06번 이거는 제가 형광펜 친 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 자, 지금 당장 3기분에 연체된 게 아니라 연체된 사실만 있다면 계약갱신 요구는 이제 못합니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연체된 사실 과거에 연체되기만 했다면 계약갱신은 안 됩니다. 이제는 다만 저기 비교 제가 써놨죠.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과 비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요. 지금 당장 3기의 차임액에 달해 있어야 됩니다. 요거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랑 비교하실 것. 그다음 107번 상가임대차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자,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거 주택임대차에도 똑같은 거 있었죠. 4조 2항도 같은 취지. 제가 밑에 자언과로로 넣어놨습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으니까 나도 점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자,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 만료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 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자, 이건 아직 보증금 못 받았으니까 내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차임을 지급하면 되고,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그 요즘같이 부동산이 이제 폭증했을 때 원래 그러니까 월세를 80만 원 하고 있었어요. 80만 원 받고 있었는데 주변의 시세가 올라가지고 15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대차 계약 끝나고 이 사람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자기가 보증금 안 줘가지고 임차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임대인이 자기가 보증금 안 줘놓고 임차인한테 시세대로 150만 원 내놔라,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당사들이 계약했던 차임 상당 그거를 갖다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뭐 꼬우면 임대인 네가 보증금 제때 다 주든가, 그럼 내가 나올 건데, 이런 거죠. 자, 뭐 이 판례는 아닌데 만약에 보증금을 다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을 다 줬다면? 여기서 얘기한 소리는 아닌데, 보증금을 다 줬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 줬으니까 의무 다 이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 건물을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임 상당할까요? 이거는 이 부당이득금 같은 게 시세에 따라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 의무를 다 이행했으니까 이제 나는 의무를 다 했고 지금 발생하는 부당이득은 말 그대로 임대차 계약에 근거한 게 아니라 너가 나가야 되는데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불법으로 간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법정 채권인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시세에 따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108번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이 뭐 기본 강의 때 다 한 거지만, 자, 권리금은 어떠한 법리를 따르죠? 자, 상가 임대인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인이 최초의 임차인한테는 권리금을 받고 여기 빌려줍니다. 근데 이 임차인이 나가면서요,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 있죠, 이 친구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흔한 게 뭐예요? 뭐 음식점 등도 똑같은데 의사분들도 똑같더라고요. 제 친구들 이 개업하는 의사들 보니까 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갖다가 최초로 들어가는 의사라면 여기 권리금을 얼마 한 10억 줍니다. 영업이 너무 잘 돼요. 그럼 새로 들어온 의사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럼 여기에는 20억을 받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즉 장사가 잘 되면 요 임차인이 자신의 노하우로 장사가 잘 되는 땅을 다음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니까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영업을 열심히 해서 이 권리금을 올려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법리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바탕으로 해서 읽어볼게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액. 자, 임차인이 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걸 만약에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이거는 임대차 종료 당시에 권리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거는 규정 자체에서 대신에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임대차가 종료한 날인 점 등 상가임대차법의 규정 취지 등을 감안하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법이 그 요건, 배상범위 및 소멸시효를 특별히 규정한 법정 책임이라 볼 수 있고, 그 손해배상 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의 임기가 도래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 발생해가지고 상가에 따른 요 지체 책임, 손해배상금, 지연 손해금 등을 부담하게 된다, 붙여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 109번 권리금. 자, 1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와 관련하여 손배 책임을 지는 경우, 뭐 방해했을 경우겠죠. 자, 밑줄 쳐진 거 봅시다. 특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대리운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난 네가 누구를 데려오든 응하지 않을 거야, 그 신규 임차인이랑 계약 체결 안 할 거야, 이렇게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당장 주선한 게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뭐죠? 자,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얘를 임대인한테 데려가서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인데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공공연히 너가 데려온 사람한테 네가 권리금 못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답니다. 입을 함부로 돌리면 안 되겠죠. 자, 근데 2번 단지 임대인이 뭐라고 했냐면 신규 임차인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임대인이요, 근데 이게 건물이 좀 낙후돼 가지고 철거하고 재건축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만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죠. 뭐 그러면은 임차인이 뭐 권리금을 회수 못하는 사정은 물론 있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건물이 낡았으면 새로 지어서 임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 고지했던 그는 것만으로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답니다. 그다음 110번 상가임대차법상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액과 변제 충당인데요. 이거는 제가 혼자 읽으실 때 길게 읽으라고 넣어둔 거고, 이게 핵심이 뭐냐면 코로나 기간입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특례 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때 이제 연체 차임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변제이익이 최후순위다. 거기 밑줄 쳐진 거 보시면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하고 계약 해지 사유인 연체 차임액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신설된 임시 특례 규정이고요. 때문에 이때 발생한 연체 차임액은요, 가장 마지막에 변제 충당된다라는 겁니다. 변제이익이 가장 후순위다라고 본 겁니다. 그것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1번 도급계약에서의 선급금, 먼저 주는 금액이죠. 착수금이죠, 일종의.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서 세 번째 줄 구체적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다. 따라서 선급금이 지급된 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 상계 의사표시 없이 선급금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충당된다. 선급금 미리 받은 것 중에서 이미 들어간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 충당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환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도급인은 그걸로도 충당되지 않는 공사대금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그다음 112번은 제목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혼자 하실 땐 다 읽어보시고, 이게 근데 제가 원래는 강의를 안 찍고 이걸 혼자 읽어보시라고 길게 다 설명을 넣어둔 거거든요. 이게 혼자 읽어야 이 문구, 여러분들 객관식 다 풀어보셨잖아요. 이 객관식에는 판례 문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강의를 통해서 하면 이 판례 문구를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읽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핵심을 익히시라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핵심만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래도 판례 문구 읽어보세요. 자, 112번 도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에는 673조 도급계약 임의 해제 의사표시는 포함되지 않는다. 밑에 그냥 읽어봅시다. 자,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도급계약의 당사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의 해제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이 늦었으니까 내게 해제하는 거야. 그럼 수급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673조에 기한 임의 해제 같은 경우에는요, 도급인이 그냥 너랑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 이거는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지위에서 청구받을 수 있는 사람의 지위가 되기 때문에 임의 해제에 의사표시가 포함되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 논거니까 이거 보고 2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근데 비교로서 위임계약 체불 해지 의사표시에는요 689조 1항 임의 해지의 표시가 그냥 포함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불 해지하든 임의 해지하든 뭐 똑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건 포함된다. 이 비교해서 보시고, 그 다음 113번 일 완성 이전에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 이것도 제가 형광펜 미리 쳐놨는데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요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원칙적으로 일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인은 그에 기한 급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뭐 원론적인 판례입니다. 뭐 색다른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읽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요 갑자기 최신 판례 강의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강의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공부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강사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1년 내내 강의하고 1년 내내 내 강의 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게 효용성이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강의만 들었을 때는 100점에서요 여러분들이 한 4, 50점 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변시 합격하려면 보통 몇 점 얻어야 되죠? 100점 만점에 보통 56점 정도 얻어야 됩니다. 1660점 만점에 900점 정도가 통과죠. 56점 이게 그냥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사법시험도 보통 합격 컷이 52점, 53점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강의로는 그 점수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례랑 기록은 본인이 쓰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도 고시입니다. 국가 고시인데 강의로 다 해결하겠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거고, 강의만 들으면서도 그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강의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분들입니다. 200%, 300% 극대화시키는 분들이고, 진짜 말 그대로 강의만 앉아서 듣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죄송한데 공부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강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시간에 강의는 넣지 않습니다. 순공 시간은 강의 빼고 자기가 보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핵심을 말해드려도 반드시 이거 읽어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볼드는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고 114번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 산정. 이것도 기존 법리 똑같습니다. 밑에 제가 그린 거 있죠. 약정 공사비 곱해가지고 이미 완성된 공사비, 그 다음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간 공사비, 요게 기성고 비율이죠. 요 분수가 기성고 비율을 곱해가지고 계산을 한다. 기존 법리 똑같은 거고요. 115번 일부 조합원이 출자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 잔여재산 분배. 출자 의무를 안 했는데, 자, 원래 만들어질 때 내야 되는 걸 안 냈는데 조합이 해산되어 버렸어요. 해산되어 버렸으면 내야 되는 걸 낼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 같죠. 상식 차원에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자, 볼드 볼게요. 그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낸 만큼 그 출자 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해야 할 것인데,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할 필요 없죠. 실제로 낸 만큼만 고려하면 되니까. 그에 따라 배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해산하는 마당에 더 이상 출자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받은 만큼의 기준으로 해서 그에 비례해가지고 그냥 해산되는 금액들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116번 조합원 중 1인이 조합 채무를 면책시킨 경우에 구상권 425조 1항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잔여재산 분배 절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 그다음 117번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한 경우, 이거는 조합재산을 횡령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어서 고의필수적 공동소송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합원 탈퇴 시 계산. 자, 이거는요 밑줄 쳐진 거 볼게요. 조합 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청산의 경우에는 실제 출자한 재산가액, 실제 낸 가액의 비율에 의해서 반환하면 되는데, 탈퇴 시에는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거고 기존 법리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위임 사무 과정에서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이후 필요비의 상환 청구. 자, 요거 또 밑줄 쳐진 부분부터 볼게요.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관 주의를 다하였다면, 자, 앞에서 선관 주의 의무 위반하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비용 지출 과정에서는 어쨌든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별표를 쳐놨는데 이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네요. 좀 간단한 법리 같은데. 이제 사건 경과. 자, 피고는 은폐소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원고에게 시설의 기본 실시 설계 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였고, 시운전 결과 은폐소의 양이 설계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자 원고가 가압 부상시설을 설치하고 냉각 설피를 추가하는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시설 인수를 거부한 탓에 피고를 위하여 시설을 관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했고요. 자, 대법원.
원심은 원고 주장의 비용 등의 위임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인지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성관주 의무를 다하였는지 심리해야 된다라고 보아서 바로 필요비 상환 청구를 배척한 건 잘못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다음 120번 부당이득에서의 이익 부당이득 반환 청구 741조 법이 손해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 취하고 상대방의 손해가 있으며 요게 인과관계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이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했을 손실을 보지하는 것과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이익에 해당한다. 132번에 사실 이거 판례 똑같은 게 있어요. 사실관계가 132번에 있거든요. 이거 합쳐야 되는데 제가 편집 과정에서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이거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녀를 사칭했나? 그래가지고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을 측에 송금을 한 겁니다. 근데 을이 이 신용카드 대금도 못 내고, 자, 여담이긴 한데 리볼빙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못 하고 있었고 을한테 입금되자마자 이 병주식회사 측에서 이 돈이 착 나간 겁니다. 이 나가니까 갑이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니까 을이 내가 이익을 본 게 없다, 바로 나가서 없다라고 한 건데 아니죠. 이것도 이익을 본 거 맞죠. 그래서 부의반 인용되었습니다. 근데 여담이긴 한데 저도 이거 이 갑이 저고 이 을이 그 중고나라 사기범이거든요. 이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죠. 여기 계좌로 넘겼고 제가 이 계좌 정지 신청도 하고 뭐 형사소송도 요거 그 검찰 측에 그것도 경찰한테 이거 다 고소고발도 했고 한데 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잡고 보니까 이 계좌 주인이 뭐 할머니였나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도용된 것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판결 뭐 받아봤자 뭐 150만 원 제가 손해본 건데 이것도 뭐 받겠나 이것도 있고,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이겨봤자 뭐다? 판결은 분쟁의 관념적 해결 절차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은 무조건 안 당하는 게 이득이다. 당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거고요. 121번 국가 또는 지자체 위법한 사유지 점유 개시와 부당이득. 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게 좀 너무하죠.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아니, 국가가 일반 개인이랑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의반 면하는 거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자, 국가 또는 지자체로서는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만 이 부당 의무가 면하게 된다. 이런 취지 판례고요. 다음 122번 저당권 이전 등기는 하였으나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이거 왜 채권 양도랑 같이 나와요? 비담보 채권이 있고 이걸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거죠. 근데 저당권은 부기등기가 되었고 채권 양도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거 뭐죠? 저당권만 넘어가도 저당권은 부동산에 저당권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 친구는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가 배당받은 경우 채무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이렇게 그냥 저 제목만 가지고 설명드리겠고, 다음 123번 무단점유자의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부의반 판결 이후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 판결에 집행력 배제를 구한 사안인데, 이것도 제목만 갖고 볼까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지분권자 무단, 그럼 당연히 여기 부의반 청구할 수 있고요. 얘가 만약에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지가 그냥 쓴 거예요. 그래도 뭐다?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 부의반 부담하죠. 그래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부담합니다. 소수 지분권자의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 밑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변함이 없으므로, 밑줄 맞은 이 세 번째 줄 변함이 없으므로 종전 판결로 확정돼 부의반 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부당이득금 중 2020년 9월 27일까지 발생한 부분을 변제 공탁한 다음 10년분을 추가 공탁함에 따라, 자, 20년까지, 그 다음 10년분 30년 9월 27일까지는 공탁을 다 했으니까 이 부분만 집행력이 소멸했을 뿐이다. 그 다음 124번 이 변모 1차라고 돼 있는데 이거 그냥 기존에 있던 법률 그대로죠. 이거 최신 판례 물론 제 책에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최신 판례 있었냐 없었냐가 논의할 대상거리인가요? 이 문제가 뭐가 나왔을까요? 밑에 그림 볼게요.
송금 의뢰인이 있고 수취인에게 이렇게 원인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수취인에게 이렇게 계좌 이체를 했다면 이 송금 의뢰인 입장에서는 수취인에 대해 부위반 청구권을 가진다. 누구한테 가져요? 수취인요. 수취은행이 아니다. 여기 수취은행이 아니다. 요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모의고사에. 기존 법리죠. 별다른 게 없을 것 같고, 이 수취인의 계좌가 마이너스 계좌일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계좌는 뭐예요? 아까 신용카드 대금 지금 못해가지고 바로 빠져나간 거 있죠. 이것도 마이너스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간 겁니다. 이때도 똑같다. 그때도 이득은 수취인이 본 거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 125번 예금 반환의 지체 책임. 우리 은행에 예금 있으면요. 예금 있으면 그냥 예금 그냥 계속 두면 되죠. 예금 이자 뭐 얼마 안 하지만 그거 붓고 내가 예금 다 찾을 때 그냥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밑줄 쳐진 거. 임치인이 맡긴 사람이 미리 만기 후 예금 수령 방법을 지정한 경우라면 뭐 다른 사정이 있는 거지만, 그 외라면 예금 계약은 그냥 계속 존속하는 겁니다. 우리 1년마다 뭐 예금 계약을 갱신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동 갱신이 되죠. 자,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을 할 수 있다. 만기가 도래한 것만으로 지시 책임 부담하는 것 아니다 라는 거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 126번 집합 건물 대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요게 전압 관련 바뀐 거고, 판례 바뀐 거긴 한데 집합 건물법이라 가지고 이게 사례로 나올 수 있나 싶긴 한데 전압 판례니까요. 자, 구분 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집합 건물 그냥 아파트죠.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 혹은 지하 주차장 뭐예요? 자기 전유 부분 뭐 30평 산다고 해서 30평만 쓸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죠? 그냥 주차장 다 쓸 수 있습니다. 자리 없으면 저기 딴 동 가서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므로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서 대지 공유 지분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요.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그 대지 공유 지분권에 기초하여 적정 대지 지분, 이 적정 지분이 무슨 소리냐면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대지 지분이다 이게 아니라, 이 건물 소유주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한테도 이 대지 전부에 대한 사용권이요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 갖고는 있습니다. 지분 비율에 따라 갖고는 있는데 단지 사용만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구분 소유자한테는 그러니까 부의반 청구 못합니다. 이게 전압으로 바뀌었죠. 부의반 청구 못합니다. 그러나 적정 대지 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자, 이 전유 부분에 대해서 가진 지분 비율에 따라 이 토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진 지분 비율이 좀 적은 거예요. 부족한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자, 과소 대지 지분이 적정 대지 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 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 지분을 특정 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다음 과소 대지 지분에 기하여 전유 부분을 계속 소유 사용하는 현재 사용 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그래도 안 지는데, 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부족한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해서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제가 핵심 정리 때 이 설명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가령 자, 서울에 종로라고 해볼까요? 땅이 있고 여기 소유주들, 원래 소유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빈집이 많다라고 하던데, 원래 소유주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좀 젊은 소유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물을 이렇게 짓기로 한 겁니다. 건물을 지으면 사실상 이 건물 주변에 있는 부지는 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집합 건물 외의 공유자들이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인데, 과거에는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지금 전압 판례에서 이게 적정 대지 지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청구할 수 없는데, 자, 여기 이 친구들은 당연히 최초의 건물을 지을 때요, 이
집합 건물에 안 들어오는 토지 소유자들과도 협의를 하는 게 있겠죠. 그게 괄호 속에 있는 최초의 협의를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계약을 했던지 아니면 장기간 묵인 상태가 있었다 이런 거고. 자, 근데 이거를 이 아파트를요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서울은 좀 오래된 집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고층 건물로 이렇게 재건축을 합니다. 그럼 원래 있던 사람은 이제 적정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 뒤에 새로 들어온 구분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지 지분이 이제 적정 지분 비율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지 지분이 없을 수도 있죠. 증축하는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전유 부분이랑 대지 사용권이 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 이거 나눠줄 수 없기 때문. 근데 어쨌든 재건축에 따라서 이렇게 늘렸고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들어왔고 그 사람들의 이 대지 지분이 좀 부족하다면 이 부족한 사람들, 부족한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집합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의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밑에 있는 최근 판례는. 근데 이게 실제 사안에서는 그 괄호 쓰게요. 과소 대지 지분이 적정 대지 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했다. 혹은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 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그냥 무상으로 이 사람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런 약정이 있는 경우라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과소 대지 지분에 기하여 전유 부분을 계속 소유 사용하는 현재 사실 상태. 이거는 이미 1차 아파트가 건축될 때부터 과소한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또 부의반을 부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장기간 묵인되어 온 상태라고 보아서 이때도 역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는 부당이득 반환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리적으로는 원래는 이 부족한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고. 이거는 조금 더 판례가 나와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판례가. 근데 집합건물법이 우리가 뭐 사례 등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객관식용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민법이 안 그래도 특별법이 너무 많죠. 그리고 뭐 부실법이라든지 가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임대차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오니까 이 집합건물법까지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렇고 127번 타인 소유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요거는 우리 그 8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는데 뭐 그냥 여기 토지 있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 있죠. 이 사람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부의반 당연히 부담하죠. 남의 땅을 함부로 썼으니까 이 부분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부의반 부담하고, 이 사람이 만약에 건물을 팔았다, 이렇게 팔았다면 양수인도 어쨌든 사실상 처분 권한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건물의 처분 권한은. 그래서 이 친구도 토지 소유주한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지고, 이 두 사람이 지는 채무는 이거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그 판례입니다. 다음 128번 부당이득인 금전의 현존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보통 돈은 부당이득했다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자, 그 다음 제가 끄는 거 다음에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급부자가 시켜서 썼다. 그렇다면 이거 급부자가 시켜서 썼으니까 없는 거 알고 있겠네요. 급부자가. 그러니까 추정이 번복되겠네요. 다음 129번 요거는 올해 변시에 이미 나온 거. 자, 이 밑에 그림으로 봅시다. 자, 소유주의 부동산이 있었고 그 다음 이게 등기부를 갖다가 무권리자가 마음대로 위조해 버렸고, 그리고 제3자한테 팔아 버렸고. 원래는 이거 어떻게 돼요? 소유주가 소유권 잃어요? 안 잃죠. 무권한자가 멋대로 처분했는데 잃으면 안 되죠. 제3자한테 달라고 하면 됩니다, 소유주가. 근데 이거는 제3자가요, 자 245조 2항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해버렸습니다. 이때는 등기부 시효 취득에 따라서 소유주는 지금 누가 됩니까? 이 제3자가 소유주가 되죠. 제3자가 소유주가 되고 원래 소유주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럼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니까 이 친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 소유주가요 무권리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돼야 될 것 같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 이 법이 선인
요건 사실이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손해를 가한 사람. 자, 그리고 이 이익과 손해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법이손까지는 다 있습니다. 소유주는 건물을 이 부동산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고 무권리자는 이득 본 거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건 뭐다? 인과관계가 없다. 왜 이랬어요? 소유주가 소유권. 원래 이 무권리자가 이렇게 가져가도 소유주는 소유권 안 잃는다니까요. 이거 왜 이랬어요? 245조 2항 때문에 제3자가 245조 2항에 따라 10년 동안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할 동안 소유주 네가 뭐하고 있었냐, 이건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부위반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부위반은 안 되겠고, 그러면은 750조는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손해 발생한 게 또 인과관계 있으면 되는데 무권리자가 안 팔았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가지고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판례에서 다루지 않은 거는 아마 문제로 나오기 힘들 겁니다. 다만 문제로 나왔다면 그냥 이 조문 쓰고 요건 쓰고 검토하시면 되죠. 우리가 최신 판례를 갖다가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지만요, 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기본 법리로 그냥 풀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례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조문부터 시작하시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어디 끼워 맞춰서 풀 수가 있으니까. 이 129번 판례 같은 경우에도 모른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였거든요, 지문이. 그러니까 741조 쓰시고 법이손인 쓰시고 인과관계 없는 거 어떻게든 찾아내시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소유주는 원래 소유권 상실하지 않는데 지금 왜 상실했지? 245조 2항 때문이구나. 그럼 이거는 인과관계가 무권리자의 처분이 아니라 245조 2항 때문이구나. 그럼 인과관계가 없네? 라고 보고 부위반은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저는 이 750조에 인과관계가 뭐 아까 있다라고 했는데 없다라고도 가실 수 있죠. 만약에 이 손해가 부동산을 상실한 거죠. 이 상실한 손해 발생은 근데 이거는 무권리자가 마음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갈 수 있는데 근데 뭐 이 부위반 판례처럼 이 245조 2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네가 잃은 것이다 라고 하면 인과관계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아마 750조로 가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판례에서 다룬 건 아니니까 여기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번 급부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주체와 증명책임. 이 밑에 그러는데 급부부당이득은 뭐예요? A가 B에 대해서 돈을 주었는데 뭐 계약 등에 기해서 주었다. 근데 이 계약이 이제 뭐 무효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시 돌려내놔라, 다시 달라 라고 한다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약이 존재했지만 무효가 됐다 라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변제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자신이 변제 주체임을 전제로 변제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위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다. 근데 침해 부당이득은요, A랑 B랑 모르는 사이에요. 근데 B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법률상 원인 있음을 B가 입증해야 되죠. 이거는 급부부당이득은 A가 입증해야 되지만 침해 부당이득은 B가 입증해야 됩니다. 법률상 원인 있음을. 이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그다음 지급명령, 이거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했죠.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력만 있기 때문에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금전 등이 교부되었다면 그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다. 기판력이 발생하는 판결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라고 하지 못하죠.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어야 되는데 판결에 따라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거는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원래 뭐죠? 기판력이 발생한 판결이 있다면 재심으로서 뭐 취소한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집행력만 있기 때문에 바로 무위반 성립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132번 실질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거 아까 그 120번에서 그
보이스피싱 그 판례입니다. 이거 보시고. 그다음 133번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인데요. 이것도 기본 법리 똑같습니다. 우리 손해배상이라는 것의 기본적 개념은 차액설이라고 했었죠.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있었을 상태와 지금 불법 행위로 인한 상태와의 차이, 요거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거고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된다. 뭐 기본 법리고. 그다음 이 가족법 판례인데 이것도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 비양육친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지는지. 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감독 의무자로서 불법 행위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비양육친은요 기본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가지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면접 교섭, 그러니까 가끔 자녀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것만 부담한다. 마지막 문단. 다만 비양육친이 공동 양육자에 준해서 보호 감독하거나 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양육친도 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배 책임을 지고요. 기본적으로는 키우는 사람이 그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를 진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135번 공작물 점유자. 이거는 각종 사고를 발생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 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하고, 그냥 타인의 지시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일 뿐. 이 사람은 공작물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758조 1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냥 뭐 읽어보시면 이거 다 알 것 같고요. 그 다음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공동 불법행위 책임인데 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을 본인이요 갑한테 시켜가지고 이 조합이 수협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좌 만들어가지고 돈 좀 입금해줘라고 했고, 갑이 병이랑 입금을 했는데 갑이요 이 사실관계가 아마 다음 날인가 계좌를 만들고 다음 날 나 통장 분실했다라고 하면서 그 10일 만에 맡긴 돈을 다 인출해 갑니다. 다 인출해 갔고, 이 병조합 측에 지금 나오지만 전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이라든지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갑한테 그냥 돈을 줬어요. 그래서 을이요 병조합에다가 나 예금 찾으러 왔어요 라고 하니까 병조합이 그거 이미 갑이 다 가져갔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뭔 소리냐, 나는 갑한테 그러라고 한 적이 없다. 병 너네가 제대로 이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한테 예금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하면서 을이 뭐 예를 들어서 갑이 만들어준 계좌가 있고 그 다음 다른 계좌가 있다 치면, 여기는 예금이 사실 날라갔으니까 이자가 안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 계좌에 병조합이 예를 들어 이자를 계속 주고 있었다. 이 이자를 주는 소멸시효 승인의 효과는 여기 계좌에 있는 돈이지 지금 이미 없어진 요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예금 계좌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요, 소멸시효에 따라서 승인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소멸시효가 완성돼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을 측에서 이 예금 계좌에 따른 채무, 그러니까 예금 계좌라는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은 청구하지 못하고, 자, 이 사안은 그래서 다시 6번째 줄로 볼까요? 여기 병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구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쪽으로 간 겁니다. 예금 계약은 이제 끝났으니까 불법행위 책임으로 간 것이고, 병조합 전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다 이 방만하게 이 업무를 수행해가지고 갑이 결국 다 인출하도록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병조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했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137번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발 손해의 판명 시점은 불법행위 시점이다. 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인지체에 있는 것이므로 바로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고요. 불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 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두 개 다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있죠. 행위 시, 행위 플러스 손해 다 발생해야 됩니다. 지연 손해금은 손해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자, 2번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고 장래 불특정한 시점에 그로 인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지만 불법행위 당시부터 이미 예정된 소극적 적극적 손해인 경우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을 때 불법행위가 완성되어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임기까지 도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장래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시가 현가 산정의 기준시가 되고, 이때부터 장래 손해 발현 시점까지 장래 실제로 발행되는 시점까지 중간 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 손해 현가액 등 산정은 과잉배상이나 과소배상을 방지하고 정당한 배상액을 정하기 위한 손해액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 불법 행위 시에 손해배상액을 청구한데 이게 이미 예정된 것이다. 장래 발현될 것이 예정된 것이다. 근데 이 장래 발현되고 원래 손해배상액을 줘야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액을 달라라고 한다면요. 장래 발현되는 금액만큼 요 과거로 땡겨서 가져오는 거죠. 이거 뭐죠? 원래는 그 매달 얼마를 모아서 장래에 있을 집을 사야 되는데 보통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을 구한 다음에 레버리지 금융권에 풀대출 땡겨서 바로 집부터 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물가 변동 등의 이익이 있죠. 이 중간 이익을 보통 공제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시부터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산정 이런 게 문제로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문구 이해용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새로 발생한 경우, 이때는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채권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답니다.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입니다. 그 다음에 138번 공동불법행위자 관계가 아닌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서 과시상계 이건데 이것도 사실관계 한번 보자면 자 대련이라는 곳에서 크레인을 제작하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이 크레인을 제작해서 원고 측에게 크레인을 주고 원고 측이 크레인을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회사였나 봐요. 그래서 CJ 대한통운 이쪽에다가 크레인을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크레인이 부서진 거예요. 크레인이 부서진 건데 자, 제가 형광펜 친 거 피고 대련이 만들어준대죠. 여기 제작물 공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뭔가 잘못 만든 겁니다. 또는 하자담보 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 피고 대한통운이 크레인 빌려가 놓고요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겁니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 또는 임대차 계약상의 체불 책임으로서 손해배상 채무가 있으며 요 두 채무도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크레인과 관련해서 동일한 사실관계 근거해 가지고 지금 책임을 묻는 거니까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다. 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 이거는 뭐 대련이랑 대한통운이 뭐 동시에 같이 불법행위를 한 거 아니죠.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 사건에서 원고의 과실을 피고들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개별적으로는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 사유가 없는 피고의 책임까지 제한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를 이유로 부진정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보통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얘기하죠. 자, 그때처럼 원고의 과실을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과실상계를 할 수 없고 자 대련의 책임 그 다음 대한통운의 책임 요거 따로 참작해 가지고 과실상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요것도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38번도 좀 별표를 채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139번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소란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해당 부분은 구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밑에 볼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공동면책 부분이 아니라 지 권리 방어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 이거는 지 혼자 방어하기 위한 거니까 남한테 구상하는 게 당연히 허용되지 않겠죠. 이렇게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0번 의사의 설명 의무 상대방 환자가 미성년 환자라면 의사가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뭐 아빠나 엄마한테 하면 되겠죠. 다만 친권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이때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경우 있을 수도 있죠. 뭐 물론 좋으신 부모님들도 많지만 뉴스 같은 데 보면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많죠. 자식들 뭐 버리고. 그래서 뭐 어떠한 상황인지 이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설명해야 할 경우도 있다. 141번 766조 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한다. 그 다음 볼도 보겠습니다. 불법행위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 요건사실 뭐죠? 자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 요 그냥 다 인식한 날을 의미한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14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압류 자 이거는 청구권에 대한 압류죠. 청구권 채권에 대한 압류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물적 효력이 없으므로
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있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위 등 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여기 압류를 걸어놨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제3채무자가 채무자한테 부동산의 등기를 넘겨주고 채무자가 제3자한테 부동산 등기를 넘겨주면 제3자는 완전히 유효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고 이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를 입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에 대해서 제3채무자 등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 143번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자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485조에 따라 면책 더 이상 너한테 돈을 안 갚겠다라고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성실하게 보존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이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을이 병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병을 근저당권자로 채무자를 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갑 지분에만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자, 을이 빌렸네요. 을이 빌렸는데 채무자 을인데 갑 지분에만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얘는 뭐죠? 자, 지분이 이렇게 나뉘어진 경우에도 얘 물보죠. 물보. 개시되어 제3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자 병이 을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되기 말소하면 안 되죠. 요 근저당권은 갑이 이렇게 행사해야 되잖아요. 변제자 대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81조 482조에 따라 갑의 변제자 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물상보증인인 갑의 지분에 관하여 담보권의 실행될 가능성이 단순히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 지금 이건 아예 경매가 넘어간 거잖아요. 실제로 현실화됨으로써 변제가 이루어졌을 때 준하는 변제자 제위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채권자의 병이 갑에 대하여 자신의 담보권을 유지시키고 갑이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존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보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 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제 저당권 사라졌고 다른 사람이 부동산을 가져갔다면 제3자가 이렇게 가져갔다면 더 이상 저당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750조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제조물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145번 의료과학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 완화 법리 뭐예요? 의료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는 의사가 입증 책임을 지고 환자 입장에서 통상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위반의 존재를 증명하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만 하면 바로 된다. 그리고 의료행위 측에서 전문적인 것들을 입증해 가지고 그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주장을 번복시켜야 된다. 이건 많이 하던 판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정정 보도를 인용했지만 손해배상을 부정한 판례. 자, 이 사실관계로 볼게요. 2번.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인 갑 주식회사의 소속 기자 을이 국정원이 시계수수 의혹을 받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에서 언론의 정보를 흘린 것에 병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에 병이 갑 회사와 을 회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갑 회사와 을이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므로 병이 사실의 허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정정 보도는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이 아니까 정정 보도는 해야 된다. 그런데 병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하였고 그 사건에 관한 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되어 보도되었는지는 공적 관심사항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일정 부분 감시 비판 견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주관적 의사까지 꼭 있다고 볼 것은 아니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는 부담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판례입니다. 또 사실관계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정정보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정정은 해야 되는데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만하니까 손해배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보면 판례입니다. 자, 그러고 이게 아마 끝일 것 같은데 그러고 이제 물권법 최신 판례는 좀 쉬었다가 제가 찍어서 올리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